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살인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기적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오래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가 매일 간절히 바랬던 것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었어요. 하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친정 아버지는 힘든 마지막을 보내며 영면하셨습니다. 그 후로 종교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저는 결혼할 때 저의 가정이 잘 살던 곳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였고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잘 산 집딸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친정이 어려워지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변한다면서 저는 정말 상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기에 견뎌야 했어요. 남편은 그랬어요. 언제든지 이혼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내게만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야 했죠. 실제로 문제가 없는 부부인 척하지만 사실은 남편과는 별개 사이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무 예고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팔아서 회사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이 집을 판다고. 그럼 우리 식구는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연하니까 팔자고 해. 내가 미쳐서 집을 팔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엄마가 사는 집이 있잖아. 어차피 명도 독립하고 혼자 계신데 우리가 들어가도 돼. 이미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 집을 사실 상장인어른이 보태줬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의구심도 들었어요. 돈이 나올 재주도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 설마 이 집을 살 때 장인어른이 보태줬다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사실 제가 틀린 말은 없었는데 그냥 집을 팔기 싫어해서 남편이 자기의 사정에 맞게 삶을 정리하려 하기로 했어요. 생활을 정리할 능력이 없는 제게는 남편의 결정에 반대할 여력이 없었기에 결국 시어머님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인 것은 남편과 시어머님이 아이들에게는 잘해주었다는 거고 순진한 아이들에게는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할머니 집에 이사를 갔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가워했고 아이들이 방을 따로 분배하여 사는데 즐거워했던 것이었지요. 결국 제가 제외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로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꼭 챙겨 드시는 시어머니의 생활에 따라 저는 기상시간도 오전 7시에서 오전 5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대부분 저녁 10시 이후에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뒤늦은 저녁을 차려야 했고 그렇게 식구들마다 다른 식사 시간을 챙기다 보니 저는 항상 주방에만 있게 되었죠. 흡사 가정부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맞는지 죽겠다고 생각한 시집살이도 1년을 넘기니 어느 정도 적응과 노후가 생겼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예전보다는 그나마 편해지니 딱 그 정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겐 또 다시 악재가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정 엄마도 같은 암 진단을 받게 되셨거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왜 나쁜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이미 체념한 저였지만 세상이 싫고 하늘이 미웠죠. 친정 엄마는 대장암 3기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둬서 5년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허구한 날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생활비를 줄 때마다 앓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는다면 친정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너무 불안했는데 자식이 저 하나라도 도울 형제도 없었고 숙부님과 외가도 없었기에 정말 온전히 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었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친정엄마 수술비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알아,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뭔데? 돈 얘기만 꺼내지 말고 돈 얘기 아니면 해. 지금 자기 아니어도 나한테 돈 타령하는 사람 많아 죽겠거든. 그게 있잖아. 전에 우리 집 한 거 전부 다 쓰고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 엄마 수술을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해. 뭐 수술 왜 또 대장암이라. 당장 수술해야 하거든. 또 암이라고. 아니, 너네 집은 왜 뻑하면 아닌데. 장인어른 투명하다고 그렇게 있는 재산 다 까먹더니 이번엔 내 재산 까먹으려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따지지 않았지만 우리 살던 집 절반은 우리 아빠가 보태준 거잖아. 그래서 나더러 받은 거 있으니까 장모님 병원비를 내라는 거야? 내가 그럴 돈이 있을 것 같아. 오지 힘들면 살던 집까지 팔고 여기 얹어 살겠냐고. 너도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진짜 너무해. 나야말로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자기 말고 어딨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데 자기는 어머님 우리 친정 어려워지니까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가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그러는 거야? 또 시작이냐. 내가 말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고. 그런데 자기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며?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 자기한테 내가 우리 애들을 맡기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됐고, 장모님 병원비는 딴 데서 알아봐. 뭐라고? 내가 형제가 있어? 친척이 있어 도움 청할 것 뻔히 없는 거 알면서. 아씨, 뭐를 사람한테 빌리던 병원에 사정을 하든 알아서 해.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아, 난 대출 같은 빚은 만들지 마라. 그때는 자기가 싫다고 해도 이혼이니까. 아마 저는 그때부터 이혼 이후는 더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렸는데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남편의 인성에 결혼을 잘못한 것일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해보면 그런 남편 뭘 보고 결혼했냐고 오히려 그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한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현금 자산이 많았던 터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 남편은 나를 여왕처럼 대접해 주었어요. 시어머님도 명절에는 음식을 하시겠다며 일찍 시댁에 오신 저에게 할 일이 없다며 쉬라고 얼마나 세심하게 대해 주셨는데 친정이 어려워지니 사람들이 바뀌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더해지고 그에 더해져서 저희 부부가 엄마의 수술비로 말다툼을 벌인 거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시어머님이 들으러 나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씀을 꺼내셨죠. 도윤아, 아무리 그래도 창모가 아픈데 그렇게 말하면 쓰냐? 이만색, 알아, 엄마야, 그 수술비, 내가 해주마. 섬기렴. 그래도 같이 살까망이 있는 거잖아. 그럼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머니온이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애들도 어린데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 너네 그만 싸우고 들어가자.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 너 대신 나한테 앞으로 잘해라. 제가 앞으로 어머님한테 더 잘할게요. 말투로 말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님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감사했고 또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후에는 족쇄가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친정 엄마의 수술비를 주신 이후에 걸핏하면 당신은 친정 엄마를 살려준 은인이야 하시면서 종부리처럼 하셨죠. 나에겐 받으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친정 엄마는 빠르게 회복되어 퇴원했지만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건 시어머님 덕분에 엄마가 위기를 넘었으니까 이 족쇄를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그러던 중에 속사정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이런 제 속도 모르는 친정 엄마는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있는지 시댁에 잘해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서 혼자만 우울해지며 8kg을 빼고 시어머님이 집에 초대한 친구들과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친정 엄마는 이런 모습에 대해 자기 며느리 못 보다가 살이 많이 빠졌네. 자기가 시집살이에 혹독하게 시켰나 봐. 무슨 내가 사도손자 수술비까지 낼 사람인가? 나 같은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저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살이 저절로 빠졌기에 생겨난 것이었어요. 요점은 여자들이 살을 빼려고 약을 먹고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림하는 데는 체력이 필요하니까 제때 밥을 먹고 움직이면 빠지는 걸 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기 며느리 멋있다. 우리 며느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볼 때마다 예쁘다. 뭐라고 할 거면서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내 아들한테 지랄하지는 마. 내가 참으니까 너도 이해 못하겠지.
라고 끝냈습니다. 요즘 나 말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자기처럼 큰 소리치고 살면서 힘이 없다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 며느리가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복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편 적당할 때 먼저 보내고 자식들 농사도 잘 지어서 큰 소리치고 사는 거지요. 이제 둘째 며느리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막내 아들 나이도 쳤는데 장가 안 보내는 거 또 어디가. 누가 안 보내겠어 말도 안 되지. 그게 눈속임이 얼마나 심한지. 웬만한 선자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다가 노총각이 되어서 살까봐 이제 걱정도 많이 해요. 그래도 다 짝은 있는데 기다려봐요. 자기 눈에 차는 색시를 가져다 줄 테니까. 그러면 소원 없겠죠. 그렇게 망한 집 여자만 아니면 나는 무조건 오케이라는데 그게 알겠지요. 자기 첫째 아들 결혼식을 할 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잖아요. 사람 세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도 며느리가 인성이 착하고 야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다행은 나는 인성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야무하지 않아도 돼서 잘 사는 것도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요즘 나는 자기가 제일 부럽다고 생각해. 부럽지만 나도 불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에휴, 내 마음이 탈말이지. 시어머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타나는 척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는 망한 집 딸이라며 로또인 줄 알았는데 꽝이었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만 조금 더 크면 제 손으로 돈을 벌고 도움받을 수술비만 갚으면 이 지겨운 집구석을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전화로 대충 들었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로 집안 사업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직 사돈이 되지 않은 그 시아버지가 죽으면 사업이 모두 딸한테 가는 것 아니냐며 집안의 경사라고 어깨춤까지 추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신신당부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대충 들어 알겠지만 인사올 여자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니 우리가 무조건 그 여자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버리고 집안 먼저 한 톨 나오지 않게 내가 신경을 좀 써야 하니까. 그리고 음식은 비싸도 남은 건 버려도 되니까 좋은 재료로 항상 가득 푸짐하게 차리고 와. 갑자기 닥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너가 신경을 써서 너희 집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막내가 또 한 건 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번 기회에 부자 사돈적 좀 보려니까 너무 무조건 잘해야 하는데 이 결혼이 엎어지면 다 너 때문이다. 불만이 없겠지. 너희 엄마 목숨도 내가 살려주는 생각해서 잘 하라는 말이야. 음식 맛도 신경 쓰면서 알겠어요. 시어머님은 막내 아들이 나이가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온 신경을 예비 며느리 맞이해 쏟으셨어요. 그런 만큼 예민해져서 저에게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부지런히 떨어도 시어머님께서는 기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도 당신 성에 안 찬다며 가진 퇴직과 구박을 하셨어요. 야, 너 정말 이게 최선이냐?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오냐오냐 했지? 시집 온 지 오래됐잖아. 한심하다. 너는 내 성격을 몰라. 내가 먼저 돌아오지 않게 하라고 했지. 근데 저기 창문 좀 봐. 얼룩이 가득해. 어머니, 그건 날씨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냐? 이게 진짜 좋게 말로 했던 영 안 되겠네. 천재지변이 생겨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없게 하란 말이잖아. 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망한 집이 다시 잘 사는 것도 아니면 죽기 살기로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넌 생각이 흘러먹었어. 똑 부러지게 일 못해. 좌우지간 아직도 지가 부잣집 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아휴, 애들만 아니면 확 이혼시키는 건데 저걸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나 몰라. 시어머님은 함께 산 이후로 항상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는데 시어머님은
당신이 우리 엄마의 수술비를 내줬으니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두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이라고 했어요. 미안한 기색도 하나 없으셨는데 남편도 사장은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도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살려줬으니 제가 무조건 참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짓거리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제 편을 들어준 일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혼자 궁지에 몰리니 밤이면 혼자 숨죽이고 결혼 전 친정 부모님과 찍은 핸드폰 사진을 보며 올 때가 많았어요. 하늘나라에 간 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무리 상태가 호전되어 태어났다고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실 엄마도 걱정이라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며 사진을 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누가 야밤에 질질 짜래. 당신이 애야? 지금 우울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한 번만 짜증나게 질질 짜기만 해. 이 사진은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당신이 뭔데 사진을 지워달라고? 이젠 같이 찍을 수도 없는 사진이라고.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빠, 그렇게 되시고 친정 어려워진 게 내 탓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속물 들이니 뭐래? 당신 집 일을 그럼 내 탓을 하냐? 그런 집에 태어난 당신 탓이지. 그리고 그런 당신이랑 결혼한 내 잘못이기도 하고. 아이씨, 짜증나니까 그만해. 사람이 이렇게 맨날 과거에 매여 서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진 지운 거니까 이제 제발 잠 좀 자자. 싫으면 짐 싸서 나가든가. 남편은 그렇게 한결같이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고 매몰차게 제 핸드폰의 사진들을 지워버렸어요. 남편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언젠가는 기필코 꼭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틈틈이 집을 나가기 위해 일자리도 알아봤고 혼자 살 집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해서 그런지 칠정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낯설고 무섭기만 했어요. 결혼 전에는 집이 잘 살아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살았는데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저도 제가 한심스럽게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으며 계속 있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 자격증이라도 따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중 오전 시간에 예정보다 빨리 예비동서가 인사를 온다며 시어머님의 부르령이 떨어졌어요. 이에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온더더 막내가 오늘 저녁에 온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는데 당장 장을 좀 봐봐. 돈을 아껴 말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살아와. 오늘의 저녁이요. 저는 오늘 밖에 볼 일이 있어. 네가 놀 일은 무엇인지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겠지. 진짜로 얼른 갔다 와. 저는 그날 자격증 시험이 있었어요. 이미 응시료도 다 냈고 시험만 치면 되는 거였는데 당장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식구가 있어서 시험을 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찌나 우울한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장남까지 한통 속으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혼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떠들어대며 건너뛰며 마치 나는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렵고 힘들어했어요. 그렇지만 쉬려고 조금이라도 하면 왜 이렇게 굴어 생각해? 나를 계속 부리는 건데? 하지만 마침내 약속 시간이 다가와 문을 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야 하니까 내가 음식을 상에 올려놓으라고 하면서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벗으라고 인사도 없이 상스러운 말로 나를 건드렸어요. 그런 건 부리고 들어와. 세팅과 말을 채워 넣으면서 식탁에 수저를 놓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맞으려고 했는데 사실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 식구 먹는 대로 준비했으나 당신도 오차게 이렇게 말씀해줬으면 했어요. 그래, 엄마 말처럼 오늘만은 제발 실수 좀 하지 말길 바래. 보다 자세히 아름답게 수고해주길 바래. 우리는 지금 밥부터 먹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자. 엄마, 난 지금 여기 있어. 응,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눈에는 나는 안 보이나 봐. 봤어? 몇몇 기별해.
다음 주 해외 출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으면서 나는 몇 번 연락했는지.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것이 최선이다. 그럼 내 손님이 잘 왔는지 확인해보자. 그처럼 바로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보게 되어 놀랐을 뿐더러 제가 차린 식사가 충격적이라고 놀란 걸 볼 때 시어머니는 조개찜을 보고 제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지 왜 조개찜에 꼬맹이가 없냐는 거야? 조개찜에는 칼집을 내고 그 위에 색색 고명을 올려야 하는 건데. 아, 그거 많이 차렸다고 했나 하나고 핀잣돌 했다지면서 미쳤나 왜 난 걸로 필요하다며 말했어. 오늘 같은 날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너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내가 제대로 차리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알바길이야. 딸이 다시 화장실.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만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눈이 일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는 말씀하셨나요? 혹시 이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하는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께서 자기 말에 대답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을 자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급하게 주방에서 조기찜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이 없다며 얼굴에 던지셨다고 하셨군요. 저는 계속 참아주신다고 말해주셔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시나요? 만든 음식에 고명을 얹으면서 장식하는 것은 기본 가치들 중 하나인가요? 도대체 너희 집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었길래 요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절대적인 파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요금을 갚으라고 하신다면 이혼을 고려 중인 것이군요. 좋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 장시간 동안 이 가정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위자료로 받을 거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화가 가라앉지 않고 제 머리카락까지 잡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그와 같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나던 시어머니와 함께 일어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아가씨, 이 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가씨는 우리 가족의 평생 은인이세요. 지금의 우리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 귀한 분이자 자녀처럼 대해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제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 생선은 아까 상에 올려놓은 거였는데 아마도 무지하신 사람에게 건네려 하신 게 아닌지요? 그런데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자리에 그런 행동을 하시다니요.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아가씨. 제발 나가주세요. 지금은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꼭 나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러신 걸지도 몰라요. 오늘은 좀 예민했어요. 당신도 제 엄마 수술비를 대신 낸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한 게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제가 그동안 받은 건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수술도 받고 위기를 극복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잊으실 수가 있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그걸 이용해 나를 쥐어짜려 했잖아요.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화를 풀려 했다고요. 식구들 잘 먹이려 해서 그러는 거랍니다.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여왕처럼 대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잊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떠난 이후 집안이 힘들어져서 변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몰라주세요. 진경이는 제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님 이야기 끝까지 듣고 얼굴이 일그러지자 도련님은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고요. 제 눈에선 진경이가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신 귀인처럼 느껴졌어요. 이미 20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구해준 순간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런 일은 포기하고 의심했을 텐데 시댁분들도 제가 많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경이도 이렇게 저와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장소를 옮긴 후 진경이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라며 물어보셨죠. 전부터 끝까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기사님의 사업이 망해 부른 일들이 많았지만 그분이 아버지가 지원해주신 돈으로 회사를 차릴 정도로 변했답니다. 진경이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살았던 집을 찾아갔지만 이사해 찾을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적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최 기사님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연락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처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해 우려하시며 이제부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신 듯한 그 손길의 따뜻함을 느끼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최 기사님은 수술비가 얼마냐며 그 돈을 대신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당신은 혼자 그러는 것 때문에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당신은 딸인 진경에게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담담하게 당부했다. 아빠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알 것이야.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 남이나 다름없이 생선 접시를 던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아가씨, 이번에도 아가씨는 제 구세주이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에 시집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신에 소름이 돋아요. 이 인간은 나는 끝났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는지 내일 바로 전화번호부터 바꿔야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어. 괜히 내 때문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집은 필터링 해야겠죠. 아가씨도 내일 즉시 이혼 절차 밟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미혹하지 말고 형님,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저런 것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여서 못 본다. 아니요, 아저씨도 그만하세요. 따져보면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닐 텐데요. 이제는 편안하게 혜영아 하고 불러주세요. 그런가요?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는 항상 혜영아라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사장님으로 불릴 테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기셨습니다. 최 기사님께서 다음 날에 바로 우리 엄마를 찾아와서 지낼 곳을 제공해 주시겠다며 우리를 고향에 두고 가신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셨고 우리 엄마는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다며 눈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한 말 없이 남편과 시댁에서 받은 모욕을 알게 되자 나의 손을 잡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경이는 이사를 끝낸 후 시어머니에게 수술비를 주고 애들을 데려오라며 현금 다발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 집을 찾아갔고 시어머니는 돈을 뿌리며 아이들과 함께 오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놀란 작은 애가 다가와서 큰 애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맞겠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이제 되어야 할 일인데 이제는 제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우리 엄마가 수술비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이혼 절차가 더 원활해질 것 같다고 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어머님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얘들아, 엄마와 함께 좋은 집에 살도록 도와줄게요. 엄마, 이제 다시 부자가 돼야 해. 엄마도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이 기죽지 않게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우와, 우리 엄마 짱 멋있다. 저는 그렇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고 아이들과 최 기사님이 마련해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 사이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전처럼 완벽하게 태세를 전환한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찾아와 빌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어요. 전에는 남편이 이러면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닥치니 그것도 영 꼴 보기 싫어져. 됐다고 저를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었는데 끈질긴 인간은 나중에는 다시 보기 싫은 자기 엄마까지 대동해 저에게 잘못했다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시키더군요. 예, 내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그냥 갑자기 니네 집이 그렇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거기에 내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얹어 살겠다고 하니까 괜히 내가 더 밉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너를 받아줘야 했는데 내 그릇이 작았어. 아니요. 지금도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러시나 본데 저 이젠 안 속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얼마나 힘들고 내가 미웠겠니. 근데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아.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내가 다시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게. 너도 알잖니. 내가 우리 손주들 없으면 못 사는 거. 니들 그렇게 이혼하면 걔들이 할미 보러 오겠어. 됐어요. 다 필요 없고요. 저는 마음 변하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하시면 제가 더 곤란하거든요. 아니지. 엄마 여기 온 김에 장모님 건강 괜찮으신지 인사라도 하고 가자.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저 들어갑니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저희 엄마를 불렀고 이윽고 제가 말했는데도 집안까지 들어가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소리가 들렸는지 그동안 충격 때문에 좀처럼 기력이 없던 엄마가 집에서 나오셨고 엄마 손에는 물이 가득 찬 양동이가 들려 있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엄마는 거침없이 그 양동이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쏟아버리셨어요. 하,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물을. 아씨, 장모님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뜨거운 맛은 잘 봤는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니들은 내 딸한테 그랬어이. 천벌 받아도 성에 안 찰 것들. 당장 꺼져.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난 이보세요. 사람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러왔잖아요. 막말로 이 때문에 우리 손해가 얼마인지 아세요? 다 된 혼자가 깨졌어요. 책임지셔야겠죠. 제 덕에 목숨을 건져놓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 잘했네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죽었으면 죽었지. 내 속이 얼마나 타고 문드러졌는지 아냐고. 입간에서 물이 뜨거워. 내 속은 더 뜨거워.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의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새끼. 그렇게 나한테 우리 딸 달라고 같이 나무를 떨더니 내 남편 그렇게 되고 우리 집이 기울었다고 내 딸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엄마, 그만해. 엄마, 그러다 쓰러져. 당신, 빨리. 당신 어머니 데리고 나가.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알았어. 나갈게. 그럼 내 동생만 결혼할 수 있게 해줘. 그날은 우리 엄마가 긴장해서 실수한 거고 평소에는 잘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너만 이렇게 호사를 누릴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덕 좀 보자. 미쳤어? 새끼야. 너는 그 꼴을 다 봤는데 진경이가 그런 말을 믿을 것 같냐? 나라도 그걸 보면 결코 결혼 안 해야 하거든. 그런 머리를 사업에 투자하니까 돈만 꼬라박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너 신세를 좀 폈다고 아주 기세등등 하다니. 너 그 돌림이 돈인 줄 아니? 당장 내 아들 혼자 물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의 소란에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과 시어머님은 충돌한 경찰에게 잡혀 저희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CCTV로 모두 본 최 기사님, 아니 진경이의 아버님은 보안업체를 불러 보안에 더 신경을 쓰도록 했는데요. 제가 너무 과분하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의 경비까지 붙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호사인지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런 분에 넘치는 대접을 계속 받아도 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진경이에게 부탁해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고 두 부녀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회사 밑바닥 일부터 배우며 차근차근 우리 엄마 수술비와 집값을 갖고 싶다고 제 뜻을 전했는데요. 절대 안 된다고. 회사에 나와 일하고 싶으면 임원 자리를 만들어줄 거니까. 진경이의 아버님은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자 어쩜 너와 나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며 제 뜻을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덕분에 저는 1억이라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무사히 받으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 아이들 친권 및 양육권까지 제가 다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 뒤 제 인생은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가장이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비록 이혼 과정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아이들에게도 노력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지속적인 노력과 행복으로 가득 찬 감사할 만한 삶이 되어갔어요. 회사 일에 적응하면서 승진도 경험했어요. 진경이 아버님은 저에게 계열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건지 과분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고 진경이와 함께라면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하여 현재는 공동대표로 진경이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힘든 일을 해결하며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험은 정말 새로웠어요. 또한 감사할 만한 점은 저희 엄마가 암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시며 다시 건강해지셨어요.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지난 일은 잊고 현재를 살아가며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연락해와서 놀러가는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돈 문제를 끼워 넣는 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돈 문제를 꺼내면서 내가 아들 양육비도 포기하고 위자료도 천천히 주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 돈이 없어서 엄마 사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경매까지 한다고 하더라니. 그런데 왜 자꾸 그 사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까먹은 건데? 난 당신한테 받을 돈은 있어도 줄 돈은 없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투자 좀 해줘라. 내가 갚을게.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보는 눈 있어. 투자 당신 사업에 무슨 비전이 있다고 투자를 해? 우리 회사 사람들 딸린 식구가 몇인 줄 알아? 난 절대 그런 무모한 짓 안 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아니, 왜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변했어? 이혼했어도 우리 부부였잖아. 그래, 내가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 줄 알아? 당신이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 사진 다 지웠지? 당신은 그런 인간이야? 너밖에 모르는 그런 쓰레기에 사람 부르기 전에 네 발로 꺼져. 그렇게 살면 안 쪽팔리냐? 야, 아내, 영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럼 딱 500만 원만 일단. 경매는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정신 못 차리는 그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불러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회사 안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조치를 했는데요. 진경이가 잘했다고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여주더군요. 그러게, 뿌린 대로 걷는다고. 인간이 바르고 선하게 살았으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참 한심해 보였어요. 그와 반대로 지금은 옆에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뿌린 선행으로 지금의 저희 엄마가 이런 보답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앞으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한때는 저도 사람이라 전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가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던 저와 저희 아이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저대로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대로 자기 인생에 책임지며 살았으면 하는 제품입니다. 진경이를 통해 들은 바로는 도련님도 미련이 많이 남았는지 연락처까지 바꾼 진경이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자기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대릴사 위로 들어가 살 수 있다며 정말 이런저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형이나 동생이나 동상이몽이 따로 없는 거 있죠? 지금은 진경이와 저는 언니 동생하며 그야말로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동서지간이 될 수도 있었던 진경이는 지금은 연하인 새로운 남자와 멋있는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며 저에게 연애라도 해보라며 자기가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성화인데요. 저는 그간 당한 게 너무 컸는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경이를 보면 싫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가 겪은 기적으로 이젠 기적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제가 베풀고 좋은 사람일 때 일어난다는 인간관계를 터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일지라도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의 말을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아빠 같은 인간은 절대 되지 않길. 저는 오늘도 몸소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어쩌면 남편과 도련님도 삐뚤어진 거울을 보고 자라 그런 어른이 돼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